자, 오늘 사이버공학 학생들 일부가 신검을 받는 날이라서 약간 자리가 평상시보다는 좀 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일주일간은 녹화 영상을 신검 받으러 간 친구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제 녹화를 하고요. 어, 이제 녹화의 특성상 그냥 한 번에 쭉 이제 강의를 좀 하는 게 훨씬 나서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제가 11시 정도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대략적으로 이제 액세스 컨트롤 관련해서 시큐리티 팔리시 모델링 이걸 쭉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쭉 다뤘는데 커버러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커버러스부터 오늘 얘기 잠깐 할게요. 오늘 얘기하는 건 앞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커버러스는 MIT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원래 저뭐 캐베러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죠. 그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그 개들 이래서 보통 커버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되게 야,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고 이게 사실은 사회 전반으로 뻗어나가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MIT에서는 커버러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보통 사용자 인증과 권한 확인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대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즉시 아이디 패스워드 딱 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고대 구성원이구나 확인이 딱 끝나는 동시에 이 친구는 교수인가 학생인가 직원인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거든요. 즉, 어센티케이션과 어서라이제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존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런데 MIT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어센티케이션하고 어서라이제이션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이 두 개를 분리시킬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KDC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얘는 어센티케이션을 전담하는 KDC. 사실은 두 개가 같은데 그 기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같은 KDC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어센티케이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은 어서라이제이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클라이언트가 KDC에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고대 포털에 접속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쳐요. 그럼 이 사람이 신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고대 구성원이 맞구나 이렇게 있다는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티켓 그랜팅 티켓이라는 걸 클라이언트에 발급해. 이거는 야 너는 고대 구성원 맞아. 이제 신원하기 끝났어. 이렇게 해주는 일종의 인증서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티켓 그랜팅 티켓을 자기 캐시에 저장을 해요. 사실 사용자가 저장하는 게 아니죠. 자동으로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서티케이션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고대 포털에 들어오면 이메일을 쓰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블랙보드에 접속해서 강의자를 다운받으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은 KDC에 물어봐. 나 좀 전에 아니, 고대 구성원이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티켓 크래핑 티켓을 보내. 그러면서 얘가 뭐라 묻냐면 저 고대 구성원 맞는데 저 이메일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티켓 크래핑 티켓을 확인합니다. 그래. 고대 구성원 확인 끝났네?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신분이 뭐야? 봤더니 학생이야. 근데 학생이 이메일을 쓰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래. 메일 쓸 수 있네. 그러면서 이메일 서비스 티켓을 줍니다. 그러면 얘는 그 이메일 서비스 티켓을 가지고 이메일 서버에 접속. 그러면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예요. 이게 커버러스의 기본 골자예요. 물론 저는 지금 조금 이해하기 쉽더라고 편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책을 보면 티켓 그래프 티켓이라든가 서비스 티켓이 위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암호 기술들이 들어가서
이걸 비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커버러스가 계속 발전이 돼요.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 현대 사회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옛날에는 저게 커버러스 프로젝트였는데 지금은 저걸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맨 뒤에. 뭐라고 부르? 뭐라고 부를 것 같아. 본인이 여태까지 그러니까 아는 용어야. 분명히 이걸 안 들어봤을 수가 없거든. 근데 그런 것 중에 그래 저랑 비슷한 게 뭐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나옵니다. 오케이. 뭐 유심히 안 봤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저걸 싱글 사인 온 이렇게 SSO에서 싱글 사인 온. 자, 이거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메신저에 로그인해요. 그러면 메신저 붙어 있는 서비스는 별도의 인증 없이도 다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싱글 사인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를 바꾼 거예요. 인증은 한 번만 일어나고 그다음부터는 권한 확인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칠 필요가 없지. 나머지가 다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을 되게 많이 바꾼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뭐 그래서 사실은 MIT 하는 거지만 사실은 보안을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당연해. 그리고 사실은 보안 기술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야. 야, 이걸 왜 같이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면 자물쇠 아이콘 생기면서 SSL, TLS 접속을 하죠.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키 교환하고 암호 통신하는 거거든. 야, 그런데 그걸 그냥 레이어를 하나 빼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클라이언트 서버가 통신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글로벌 표준이 됐죠. 그렇죠? 뭐 그런 거. 뭐 와이파이 접속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술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누가 먼저 그 아이디어를 떠올르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원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뭐 수학 공식, 막 기술적 난이도, 뭐 소프트웨어를 막 어떻게 해서 뭐 해킹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안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딱 보면 저건 보안상 좀 고쳐야 될 부분 없나 뭐 이런 거. 이거 뭐 이런 게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고 그걸로 뭐 사업도 하고 좋은 논문도 쓰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막 역사를 바꾼 기술 뭐 이러면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보기엔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 4학년이고 졸업하는데 졸업하기 전에 내가 보안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이건 개선의 여지가 없나?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만들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꼭 하실 때 도움이 돼요. 자, 싱글사임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 정확히 말하면 딱 여기까지가 시큐리티 팔리시 모델링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부터는 뭘 설명할 거냐면 시큐어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제가 시큐어 디자인 강의제를 드렸죠. 그렇죠? 이게 원래 거기가 붙어야 되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레퍼런스 모니터라고 썼지만 시큐어 디자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큐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3D 모델링을 하셨어요. 3D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요구사항이 도출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요구사항들을 정형 언어로 표현했죠. 그걸 시큐리티 폴리시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럼 설계가 끝난 다음에 뭐 해요? 내가 한 설계가 이 요구사항을 달성했는지를 체크해야죠. 그렇죠?
그걸 체크까지 끝난 설계. 그걸 우리가 시큐어 디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큐어 디자인은 단순히 그냥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계한 후에 제대로 설계됐다는 걸 입증하는 것. 여기까지를 시큐어 디자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 이게 왜 잘 만든 거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당연한 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증할 수 없으면 그건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시큐어 디자인, 시큐어 코딩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내가 제대로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사실 시큐어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아주 그렇게 뭐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유명한 보안 석학들은 시큐어, 그다음에 뭐 증명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을 가급적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시큐어 디자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보안 요구 사항을 다 충족시켰다는 걸 입증하는 것일 뿐이지 절대로 해킹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큐어 디자인의 시큐어는 보안 요구 사항을 다 충족시켰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요구 사항이 잘못 도출됐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시큐어 디자인 관련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뭐 강제적 접근 통제, 임의적 접근 통제, 알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접근 통제 정책을 일단 세운 다음에 그걸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려면 알고리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 설계를 어떻게 시큐어하게 할 수 있을까? 요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장표에서는 액세스 컨트롤 관련해서 얘기하고 다음 장표에서는 이제 암호 알고리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인젝션 모니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적 분석 이런 거 다 아시죠? 예를 들어 코드가 있으면 이 코드가 뭐 알파인지 아메이저인지 몰라. 그러면 이걸 어떤 기계에다 집어넣어.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집어넣어. 그럼 얘가 명령 부분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네, 안 됐네 이런 걸 확인하죠. 이걸 이제 정적 분석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정적 분석은 여기 물어봐야겠다. 정지만, 지금 그래 대충 하자. 네, 저 노안이라서 잘 안 보여서. 자, 지민이 정적 분석은 뭐야? 네. 그렇지, 잘했어. 제가 왜 묻냐면 용어 실제로 막 이렇게 사회 나가서 물어보면 용어를 이렇게 섞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적 분석은요 소스 코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뭐 이런. 그런데 소스 코드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화이트박스 테스트냐 블랙박스 테스트냐 할 때는 소스 코드의 유무를 따지는 거고요. 정적 분석은 바이너리 코드로 할 수도 있고 소스 코드가 있으면 더 좋고 단 정적 분석의 핵심은 실행하지 않고 확인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정적 분석이라는 건 코드를 주면 이게 마이너리든 뭐 소스 코드를 주면 코드를 쭉 칩하면서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실행하지 않고 테스트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인젝션 모니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C 언어 프로그래밍 하면서 디버거 같은 거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코드가 들어가요. 그러면 한 줄을 딱 실행시킵니다. 첫 번째 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봐. 레지스터는 어떻게 바뀌고 메모리는 어떻게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익젝션 모니터가 그게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즉 정책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확인. 위반되면 에러 메시지 출력하고 중단시킵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다시 돌아가서 또 한 줄을 실행시켜요. 한 줄씩 계속 실행시키면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버그 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해 놓고 막 돌리면 이런 것들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익젝션 모니터 이렇게. 자,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시크릿 디자인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 그래서 내가 일단 초기 설계를 했어. 자, 이 설계로 강제적 접근 통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파일을 읽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얘를 한 줄씩 실행시키면서 강제적 접근 통제 정책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확인. 위반되면 에러.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위반이 안 되면 그냥 계속 한 줄씩 실행시키는 거예요. 자, 이 메커니즘으로 강제적 접근 통제 정책을, 즉 강제적 접근 통제 리퀘어먼트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속도에 과거거리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 과거와 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컴플릿 레귤레이션이라고, 모든 이벤트는 다 체크할 수 있다. 아주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구현을 굉장히 잘해서 그런 어떤 이 많은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칩니다. 오케이. 그 얘기 잘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 잘했고, 또 다른 오케이. 뭐 좋은 대답이었어요. 또 음. 오케이. 읽겠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하네. 이 설계로는 임의적 접근 통제 정책이나 강제적 접근 통제 정책, RBAC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아까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 이거는 사실은 설계의 문제는 아니고 코딩 레벨에 가서 생기는 문제고, 예를 들어 얘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걸 C 코드로 만들었는데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게 들어올 수도 있지. 그건 사실은 코딩 레벨에서 점검할 문제지 설계 문제에서 단에서 점검할 어떤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게 제대로 구현만 된다면, 취약점이 다 제거되고 그래서 제대로 구현만 된다면, 즉 코딩만 된다면 그 강제적 접근 통제 정책, 임의적 접근 통제 정책, RBAC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얘기해요. 자, 그럼 이 디자인으로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디도스를 막아라. 이게 리ኳ어먼트가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쭉 설계를 했어요.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랑 되게 비슷하냐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체크하는 검증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든 간에 이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걸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게 튜링이 만든 펄팅 프로블, 정지 문제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든 간에 거기에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 설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검증 도구를 쓰지. 그럼 왜 그러냐면 특정 명령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체크하는 건 가능해요. 시큐 디자인 이런 거 기초 설계를 주고 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디도스를 막지 못하는데 디도스 막을 수 있다고 설계해놓고 그걸 자꾸 코딩에서 쓰려는 것 자체 거기다 예산 투입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큐 디자인은 이런 거 하라고. 자, 어, 실제로 2000년에 이 슈나이더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식의 설계를 이런 줄여서 EM, 이젝션 모니터를 줄여서 EM 이러는데 이런 식의 설계는 세이프티 프로퍼티, 모든 세이프티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이프티 프로퍼티와 관련한 요구 사항들은 전부 다 구현해낼 수 있다. 단 라이브니스 프로퍼티와 관련된 요구 사항들은 구현할 수 없다.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자, 뭐 세이프티 프로퍼티 그다음에 라이브니스 프로퍼티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면 사실은 뭐 세이프티 라이브니스 이런 거 보면 뭐 블록체인 같은 거 할 때도 이 얘기 계속 나오고요. 컴퓨터 쪽을 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세이프티 프로퍼티는 나쁜 일은 안 생겨. 이게 세이프티 프로퍼티. 야, 나쁜 일은 어, 절대 생길 일이 없어. 예를 들면 이러거든. 어,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크리티컬 존 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런 운영체제 같은 거 할 때 하죠. 그렇죠? 이런 걸 세이프티 프로퍼티. 나쁜 일은 안 생겨. 라이브니스 프로퍼티는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건 라이브니스 프로퍼티. 뭐냐면 프로그램을 막 돌려. 그러면 언젠가 이 프로그램은 종료될 거야. 이렇게 라이브니스 프로퍼티. 임의적 접근 통제 정책, 강제적 접근 통제 정책, 뭐 이런 것들은 세이프티 프로퍼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의적 접근 통제나 강제적 접근 통제 이런 것들은 현 시점의 문제. 야, 지금 여기 접근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현 시점의 문제. 그런데 라이브니스 프로퍼티는 어떤 거냐면 미래예요, 미래.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디도스 공격은 미래입니다. 야, 이게 계속 트래픽이 들어오는데 언젠가 이게 다운될까? 그렇죠? 그래서 EM은 현재 시점 갖고 이게 어떻다 저렇다 이걸 따진 거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브니스 프로퍼티는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어, 사실은 여러분 세이프티 프로퍼티 그럼 세이프티 프로퍼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얘기가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는데 뭐 거기 가지고 있으시면 사실 슈나이더 교수님 쪽 논문들을 쭉 보시면 그게 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결론 위주로 얘기하면 보통 이제 접근통제 같은 거 있죠. 야 여기에 접근할 수 있어 없어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밀성, 암호통신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세이프티 프로퍼티에 들어가. 사실은 암호통신이라는 것 자체도 야 이 키에 접근할 수 있어 뭐 없어 뭐 이런 거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피디셔널리티를 따지거나 아니면 액세스 컨트롤을 따지는 문제는 세이프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EM 디자인 같은 거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라이브니스 프로퍼티는 예를 들어 가용성. 아까 제가 디도스 공격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라이비스 프로퍼티에 들어가.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아까 같은 이해관계가. 그래서 시큐어 디자인하는 사람들, 초반에 이제 액세스 컨트롤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래 하는 슈나이더 박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는 세이프티 프로퍼티를 커버하는데 라이센스 프로퍼티는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르겠어. 세이프티 프로퍼티에 들어가는 보안 성질은 뭐가 있을까? 라이센스 프로퍼티에 들어가는 보안 성질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비교해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컨피데이셜리티, 뭐 액세스 컨트롤 이런 거는 세이프티 프로퍼티에 들어가는데 뭐 어베일ability 가용성 따지는 건 라이센스 프로퍼티에 들어가는데 이런 걸 비교했어. 근데 또 막 비교하다 보니까 보안 속성 중에는 세이프티에도 안 들어가고 라이센스에도 안 들어가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시큐리티 프로퍼티에서 또 같이 비교해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도대체 이집트 모니터로 세이프 프로퍼티들, 액세스 컨트롤 관련한 건 이거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인포메이션 플로우 같이 뭐 같은 거는 커버할 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브리스 프로퍼티, 어베일ability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건 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 플로우라고 하는 건 라이브리스 프로퍼티가 안 들어가는데 이런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될까? 라이브리스 프로퍼티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이런 걸 분석합니다. 그럼 또 누가 설계하잖아. 그럼 그 다음 또 뭐라냐? 최적 설계는 어떤 걸까? 도대체 어디까지 구성 복잡도를 낮출 수 있나?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게 시큐어 디자인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연구가 안 되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드립다 그냥 코더들만 양성을 해놔갖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알고리즘을 모르는데 프로그래밍 테크닉이 좋은 거야. 제가 보기엔 보안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세이프티나 아이고 뭐 이런 거 OS 하는 사람 요새 이제 OS 하시는 분들 보안 많이 해요. 그분들이 막 이런 얘기하면 뭔 말하는지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 분야고요.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의 설계 기술들의 한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보안 메커니즘의 설계상의 한계는 뭘까? 그 다음에 가장 심플한 메커니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제적 접근 통제 조치를 구현하는 가장 심플한 메커니즘은 뭘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어, 사실은 이제 어저께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어, 대학 원장님이 이제 학생들과의 대화를 하셨대. 음, 거기 이제 군에서도 오셨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학생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나는 굉장히 아주 솔직한 얘기라고 보는데, 아주 잘하는 얘기고, 어, 용감한 얘기라고 보는데, 뭐 굉장히 애석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때 사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우리 애도 그렇더라고요. 또 별 보고 나가서 뭐 별 보고 들어보고 지금은 일단 뭐 대학에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 보니까 뭐 지금 뭐 둘째는 이제 중학생 딸인데 걔도 뭐 맨날 바빠요. 맨날 기본 무슨 뭐 사발에서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에 대해서 알 수 없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를 이과에 끝나지 않는 건 대학에 들어와서 이과에 그게 다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도 이렇게 가는 게 보면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순대에서 교수 생활할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본지 이제 10년이 이제 좀 넘었죠. 13년, 14년 됐고 그 전에 이제 성대에서 한 7년 정도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성대에서 7년 교수 생활할 때는 제가 전산과에 있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제 전산을 하죠. 거기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어,
뭐 약간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보안을 중심으로 하는 학과에 딱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안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배워서 남들이 석사 때 할 거를 수도 때 한다는 건 직접.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IT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어떻게. 근데 이 친구들이 나는 취업 정책고 이런 것보다 개발 쪽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이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전산과를 그냥 이걸 허물고 싶어요. 원하는 거에서 왔지만 개발하는 쪽은 또 개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보보호 쪽에 보면 사실 이제 그게 조금 안 됩니다. 본인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길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처음에 딱 들어오면 서열 잘 모르니까 막 해킹하는 거, 뭐 아니면 뭐 데이터 복구해서 포렌식 하는 거 뭐 이런 것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듯이 뭐 시큐어 디자인하는 경우, 뭐 맞아서 증명하는 경우 뭐 이런 거는 OS나 이런 쪽하고 훨씬 가깝거든요. 프로그래밍 랭귀지 뭐 이런 쪽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찾아서 그래 나는 이 분야로 가고 싶겠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를 모르니까 또 정보보호 분야가 얼마나 크지 모르니까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만 자꾸 접하죠. 그다음에 뭐 동아리 사이트들이 뭐라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정보보호 분야가 이제는 굉장히 다른 분야랑도 밀접하게 돼 있고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학 그쪽으로, 코딩을 좋아하는 사람은 코딩 쪽으로 다 알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보안 분야 잘 모르겠으면 뭐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선배들한테 물어봤자 뭐 합니다. 그게 저도 뭐 직장 생활 한 6년 하고 그다음에 교육 생활 한 20년 하니까 지금 뭐가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여러분들 선배도 뭐 직장 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거를 교수님들이나 뭐 아니면 회사 사장님들 이런 분들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진로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줍니다. 혼자 끌고 앉지 말고 그런 것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것들은 코딩 얘기 아니잖아요. 전부 다 무슨 뭐 증명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 얘기들은 사실은 다 OS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슈나이더 박사님 이분은 OS 전문가예요. 이전문가예요. 보안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죠. Reasoning of security property 해놓고 Safety, Liveness and Beyond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이게 2002년에 우리 월드까지 써져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Security Property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Safety, Liveness and Beyond라는 게 세이프티나 라이브니스로 커버 안 되는 시큐리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고민할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OS 같은 거 하던 분들은 전통적으로 OS 하는 분들은 기존의 OS는 세이프티 라이브니스가 다 됐는데 그걸로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 있네? 그러면서 시큐리티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큐리티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꼭 이쪽으로 가야지. 그럼 나 세이프티나 라이브니스를 또 연구해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양쪽 그룹이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산학 분야에 계신 분들이 요새 시큐리티 많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OS 하시는 분들이 시큐리티 하는데 거꾸로 시큐리티 하시는 분들이 OS나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쪽으로는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회생활에 대한 싸움터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CS에서 시큐리티 하시는 분들하고 시큐리티에서 CS 쪽을 하시는 이 양쪽 그룹이 만날 겁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한돼 갇혀 있지 마시고. 자, 이해가 좀 들어졌는데,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는 그런 거 이미 많이 해요. 우리가 댐 같은 거 짓는데 댐 다 지어놓고 이걸로 커버가 되나 이러지 않잖아요. 댐 설계할 때부터 두께부터 높이 이런 거 수압 계산 다 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안 설계할 때도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보안만 설계는 대충 넘어갔고 그냥 코딩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안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보안.
그러니까 어떤 거 설계해서 ISO 국제標準 만들어 보는 사례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신문에 나온 뭐 ITUT 가서 무슨 국제 표준화 시켰다. 그런 건 전부 다 과거보다 별 의미 없어요. ITUT. ITUT는 ISO 국제 표준화, ITF 국제 표준에 가면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자기네들이 설계해온 메커니즘을 강력한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국제 표준으로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애들은 바로 꺼내야 되잖아.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ITT라는 걸 만들어서 야 아시아 쪽은 대대적으로 ITT 표준을 먼저 만들고 이걸 가지고 ITT나 ISO 표준이나 뭐 이런 데로 진출하자. 그래서 만든 겁니다. 아시아를 다 모아가지고 통째로 한국이 1등이지. 일단 잘 나가니까. 그래서 뭐 ITT 표준을 몇 개를 만들었다 그런 별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정말 좋은 걸 만들어서 ISO 표준으로 만드니까 ITF 표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뭐 대학원 때는 이거 좀 하는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인젝션 모니터 갖고는 사실은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이프티 프로퍼티 정도 되는 거지 라이브리티 프로퍼티 안 되는. 또 세이프티나 라이브리티 프로퍼티 안 들어가는 시큐리티 프로퍼티가 존재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인젝션 모니터 말고 다른 설계가 필요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아, 보안 운영 체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처음에는 이기젝션 모니터 정도 구현해서 넣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기젝션 모니터가 커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설계 관점으로 봤을 때 보안 운영 체제 만드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액세스 컨트롤 정도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젝션 모니터를 구현했다 하더라도 아까 너무 많은 이벤트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속도가 늘어서. 코디 최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 메디에이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구현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그러면서 미국 애들이 보안 운영 체제 만드는데 조금 더 많은 연구 개발 자금이 쏟아 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연구를 꾸준히 진행시켰고 그래서 지금 운영 체제는 미국이 독식을 하고 있는 그게 결국 지금 미국의 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미국 좀 보내는 거이 정도로 얘기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보안 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논문들이 다 보안 운영 체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운영 체제를 코드로 봤겠지만 이게 다 보안 운영 체제 얘기고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에 실렸습니다. 뭐 유즈니스라든가 IT 프리 컴퓨터라든가 기타들. 그래서 제가 다 학생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학생들도 좀 보안 운영 체제 관련한 논문들을 학부 때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고급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 운영 체제를 만드는 회사는 없죠. 뭐 티맥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건 그냥 광고 멘트일 뿐이고 그나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삼성 녹스 팀입니다. 삼성 녹스 팀은 삼성에 입사한 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키맨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구글과 다이렉트로 통신 채널이 한 라인이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교류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이전 직장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성균관대학교에는 반도체학과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학과가 생겼거든요. 휴대폰학과 1호 박사가 그때 제 제자였어요. 얘가 녹스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구글하고 어느 정도 한 라인이 구축돼 있고 어떤 정보들을 교환하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갈 수만 있으면 굉장히 수준 높은 자료들을 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는 막 이런 논의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 간다라면 당연히 이런 거 공부해야 되고 한국에 있어도 운영 체제가 모든 걸 핵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을 사실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진짜로 운영 체제 논문을 잘 안 보는데. 자, 실제 뭐 미국은 제가 사실은
미국의 보안 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이제 정형화 명세를 통해서 시큐리티 리ኳ어먼트를 좀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구현이 제대로 됐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겠다 이런 연구들을 쭉 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보시면 이미 여기 보시면 그 어댑트 50이라고 하는 어댑트 50 요거 자체 일단 뭐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논의니까 어댑트 50이라는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도 접근 통제를 어떻게 강화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벌써 뭐 1970년대 이때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앤더슨 리포트 이런 거 다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이 멀티스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63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언제까지 진행되냐면 37년 동안 진행돼요. 2000년까지 진행.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운영체제에 대해서 운영체제 보안 개념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어떻게 뭐 구현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연구됐고요. 이 멀틱스가 개량이 돼서 나온 게 유닉스입니다. 이때는 UNICS 유닉스고요. 이게 하나 더 나가서 된 게 유닉스예요. 이게 뭐 카니건하고 켄 톰슨하고 데니스 리치하고 같이 만든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게 안드로이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리눅스, 유닉스 그냥 설치해서 써보고 뭐 거의 코드 레벨의 뭐 출전 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시면 아까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뭐 설계 관련한 거, 정형명사 관련한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자, 정형명세 그다음에 시큐 디자인 일부 사실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게 이제 왜 일단은 세이프티가 알고리스다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디도스 공격은 그냥 트래픽을 엄청나게 많이 때려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때려 넣습니다. 이거 자체가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백도어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백도어를 막는 걸 설계해 볼까? 그러면 제일 처음 느끼는 백도어가 뭔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백도어가 너무 타입이 많아요. 저는 디도스도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디도스 대책은 뭐예요? 디도스를 막는 장비는 없죠. 어느 정도 트래픽까지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저께 뭐 법원 홈페이지 뭐 디도스 공격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모든 회사는 보안팀에서 예측을 한다. 이 정도 공격이 평균치로 들어오고 피치는 어떻던데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건 그래서 사실은 법원의 디도스 공격이 났을 때 또 국정원이 책임지든 대법 법원 쪽에서 책임지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럼 거기서 물어야 되는 건 디도스를 왜 못 막았느냐 이렇게 물을 게 아니고 아니 평상시에 트래픽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피치가 얼마나 됐고 그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분석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 분석 자료 수치가 펼쳐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장비를 쓰실 겁니까? 그럼 거기까지 했다 그러면 법원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측 불가한 수치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이 되게 중요한 건 합리적 판단을 내렸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했는데도 풀렸다.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물난리가 이렇게 크게 날 수도 있었네. 그럼 이제 더 그걸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치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는 기후 이상 변화 이런 걸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예측치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뭐 통보가 돼요. 이거보다 못해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디도스 공격은 그런 거의 일종이에요. 근데 물론 보안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연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 관련해서 어떤 이렇게 좀 막 수학적으로 어프로치하고 이런 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용량 그러니까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치가 넘어왔을 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용량 측정이 기본인 거니까 당연히 디도스 공격을 막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을 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마치 캡처 코드 같은 거 비슷하게 해서 그 캡처 코드 같은 용도 비슷하게 이게 기계적 트래픽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보긴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디도스 공격이 있거든. 훨씬 저 템포를 떨어뜨려서 슬로우하게 들어오는 디도스 공격도 있습니다. 실제 뭐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디도스 공격을 100% 막는 어떤 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선의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뿐. 그래서 용량이라는 게 진짜 디도스 공격 방어할 때 용량만 보는 게 아니고 패턴이나 이런 것까지 보고. 근데 트리거 오프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죠? 가용성을 트리거 오프한다는 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그젝션 모니터를 할 때 어베일러빌리티, 그러니까 이그젝션 모니터 디자인으로는 어베일러빌리티와 관련된 어떤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게 있네. 그런데 질문 나온, 좋은 질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나온 김에 하나 더 보충적으로 얘기하면, 어, 이그젝션 모니터 형태로 그러면 모든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없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냐면, 우리가 정지 문제, 헐팅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헐팅 프로블럼은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가? 그게 개념이에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다가 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약점, 그러니까 취약점의 개수를 줄여. 그래서 이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명됐다고 해서 야 이건 뭐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 이런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장부터는 앞서 이제 여러분들 액세스 컨트롤 얘기했으니까 시큐어 디자인 얘기를 계속 이어가서 할게요. 이번에는 예제를 암호쪽 예제를 들어서 정의를 포괄하게 내린다는 거. 그러니까 리퀘어먼트 도출을 포괄하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시큐어 디자인 한다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스킬 포레시 모델이 어떤 타입을 앞서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정형에서 해야 되고 정형에서 한 다음에 실제로 뭐 디자인 같은 거에서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했으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떤 걸 할 때 자꾸 너무 이렇게 취약점 분석, 테스팅 막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설계 이쪽도 굉장히 강화돼야
우리가 최적의 어떤 코드까지도 연결되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어슈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은 설계 레벨에서 말이죠. 설계가 잘못됐을 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야 이게 설계가 잘못되면 이게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렵구나. 이 경각심을 심어준 노트들이 있고 미래의 드로이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공개 키를 사용해서 인증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딱 나오면 요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미래의 드로이드 프로토콜이 1978년에 나왔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1995년에 발견됩니다. 근데 17년 동안 사람들은 그냥 이 17년 동안 완전히 설계 스펙이 공개돼 있었음에도 저게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옛날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어이씨 설계 오류가 아직도 이렇게 많아?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한 게 2017년도에 블랙 유럽과 그다음에 ACM-CT에서 발견된 크랙이라고 하는 공개입니다. 이건 키 리스토레이션 어택의 줄임말이에요. 암호학 그다음에 린던이라고 하는 3D 모델링 도구로 되게 유명한 KU 루벤 대학팀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키 리스토레이션 어택은 우리 와이파이 쓰시잖아요. 무선 공유기에서. 그래서 액세스 포인트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접촉하면 문제가 되니까 보안 프로토콜 다 세팅하죠. 그렇죠? 그 보안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게 WPA2입니다. 사람들이 이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표준이니까. 그런데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서 보셨던 이 미디엄 슈로이드 프로토콜 공격한 것보다 이 크랙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놀래요. 왜 놀랐냐면 이 WPA2라고 하는 와이파이 보안 표준 프로토콜을 처음에 표준 응모할 때 안전성 검증을 전부 다 했어요. WPA2는 수학적으로 안전성 증명이 됐어요. 수학적으로 안전성 증명이 됐기 때문에 표준화 시키거든요. 그런데 뚫린 거예요. 이 크랜이라는 게 딱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봐봐 너 디자인 어슈런스 뭐 프로브 오브 시큐리티 이러면서 뭐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모르는데 증명은 뚫리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디자인 어슈런스 무용론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자 그런데 사실은 크랙을 어떻게 뚫린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암호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십니까? 우리가 비밀 통신할 때 어떻게 하냐면 키 분배를 키 익스체인지를 보자. 그 다음에 양쪽이 똑같은 키를 공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암호 통신을 해요. 그렇죠? WPA2도 와이파이 보안 메커니즘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또는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AP 공유기에 딱 접속을 하면 일단 이 두 기계가 키를 교환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암호 통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WPA2 프로토콜은 안전성이 수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런데 얘네들이 깬 거예요. 어떻게 깼냐면 얘네들이 뭘 발견했냐면 WPA2 프로토콜 안전성 증명을 할 때 불법을 안전성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요거 안전에 이렇게 치고 요거 안전에 이렇게 치고 그래서 이게 뭐게 리인스톨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키 분배가 딱 끝난 다음에 요로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공격자가 자기 키로 세팅하는 그럼 내 키로 세팅했으니까 공격이 되죠. 이거예요. 공격이. 그래서 처음에
크랩이라고 하는 게 2017년에 딱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뭐 무용론을 많이.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게, 야, 수학적 증명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학적 증명이 더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왜? 수학적 증명이 안 되는 부분에서 틀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안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시큐리티 컨버전. 그래서 보안 합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개별 요소들이 전부 다 안전성 검증이 됐을 때 그 개별 요소들을 다 합쳐놓으면 전체는 안전해요. 이걸 시큐리티 컨버전을 이렇게. 뭐라고 똑같냐면 자동차에 사용된 부품이 다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순정 부품. 그럼 순정 부품으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들면 그 자동차 전체는 안전해요. 이게 시큐리티 컨버전이고 굉장한 난제예요. 그래서 유럽이 막 돈 쏟아붓고 있는. 이걸 왜 지금 사람들이 피려고 그러냐면 이제는 보안의 자꾸 커집니다.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스마트 시티에는 보안 기능이 들어가. 보안 기능이 들어가 있는 뭐예요? 도시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무슨 방안을 해드는 거겠어요?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보안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전체 도시는 안전하다. 이런 것도 중요한 시스템 파고시. 그래서 사실 요새 굉장히 핫한 분야 중에 하나. 뭐 아무튼 이 크레인이라는 논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아 이게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를 검증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걸 이제 인지하듯이. 또 참고로 보시면 똑같은 건물인데 HTC에서도 발표되고 블랙 유럽에서도 발표됐죠. 이게 포인트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뭐냐면 HTC에서는 학생 쪽에서 이제 교수들이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그런 학부를 있으면 블랙리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단지 다릅니다. 뭐냐면 제가 이사람하고 취업점 관련한 얘기할 때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논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취업점이 공개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 논문 드리고 자, 이 논문 읽으신 다음에 와이파이 나눠 드릴 테니까 공격 코드를 적어주십시오. 이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과 공격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얘기가 다르거든요. 실제로 논문으로 발표됐는데 공격 코드가 나오기까지 10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보통 블랙 같은 데서 논문 집회해보면 딱 보면 이거 너무 악셀테이션데 이렇게 거절당하게 야, 저 익스플로이 코드 바꿔. 실타인들이 이유가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많이 나와서 이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 이론적으로 된다는 걸 보였고 블랙 가서 실제로 익스플로이 돌려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페이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외국 루벤 대학도 그렇고 외국 애들이 이런 부산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잘하는 팀과 코딩 잘하는 팀이 모여갖고 이렇게 이제 자기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양쪽을 다 섞어놔서 그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또 2017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암호 알고리즘에다가 어떻게 하면 마이 디자인 백도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백도어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연구들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설계 검증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건 이 사태 때문에. 이거 제가 조금 치울게요. 어, 제가 이제 듀얼 ECDRBG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듀얼 엘리프티컬 디터미니스틱 랜덤 빗 제너레이터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엘리프티컬, 그러니까 타원 곡선 있죠. 타원 곡선 기반의 난수 벡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타원 곡선 기반의 난수 발생. 2000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 저 당시에 이제 각종 이제 암호 관련한 표준들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NSA가 갑자기 생뚱맞게 야, 나도 그 표준화하는 작업에 우리도 참여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 작업하는데 국정원이 우리도 참여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정보기관이 표준화에 참여해? 이게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뭐 딱히 또 막을 일은 없어서 이제 그러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NSA가 이 타원 곡선 기반의 난수 발생기를 제안해서 이걸 필수에 넣자고 제안을 합니다. 되게 찝찝하지만 아무튼 받아들였고 표준화가 됐습니다. 2004년에 미국이 지금은 저기 이제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이 됐는데 저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보안업체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RSA Security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그 RSA Security사가 뭐로 유명했냐면 OTP, 일회용 파스워드, OTP 이걸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RSA Security사가 석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RSA Security사가 뭐로 유명하냐면 암호 라이브러리 이걸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꽤 큰 회사였어요. 이 RSA Security사가 자기의 B6라고 하는 암호 라이브러리에 이 듀얼 이시 BRBC가 들어가 있는 이 난수 발생기를 탑재하기 시작. 라이브러리에 그 코드를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2005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공식 연방정부 표준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쭉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에 지금 하버드 대학의 겸임 교수이기도 한 브루스 슈나이어 박사가 의혹을 제기했어요. 뭐냐면 LSA가 혹시 새로운 이번에 공개된 이 새로운 표준 문서에 백도어를 넣은 건 아닐까?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의혹제기야. 야, 도대체 정보기관이 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지? 무슨 특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백도어 넣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냥 의혹제기입니다. 한국, 한국사는 알죠? 모를 수 있으니까. 타원 복사는 식으로 표시되는 걸 모두 타원 복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 B, N은 그냥 숫자예요, 숫자. 상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Y제곱은 X 상승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3이면 Y제곱은 X 상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얘네들을 곡선으로 그리면 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런 걸 그냥 다 섞어서 타원 곡선 이렇게 얘기해. 퉁쳐져. 타원 곡선 암호, 그러니까 엘립틱 커브 크립토 시스템 보겠어요.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암호 시스템. 이게 그냥 타원 곡선 암호입니다. 사실은 이 타원 곡선에 대한 연구는 여러분들이 암호 공부하시다 보면 이산대수 문제 이런 거 배울 거예요. DCM하고 키든백 이런 거. 그 이산대수 문제를 풀려고 연구됐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산대수 문제를 해독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타원 곡선 암호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난 암호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워곡선 쪽은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 뭐 아무튼 우리가 실제로 타워곡선 암호를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잖아요. 예를 들어 RSA다. 그럼 뭐 공격기 P는 뭐고 뭐 합성부터 N은 뭐고 이런 거 세팅하잖아요. DPL만이다. 소수 P는 뭐고 제네레이터 G는 뭐고 이런 거 다 세팅합니다. 똑같아요. 어, NSA가 듀얼 EC BRBG라는 걸 표준을 내면서 얘네들이 뭐 했냐면 야, 요 듀얼 EC BRBG는 타원 곡선 기반의 난수 발생인데 우리는 커피 256이라고 하는 타원 곡선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해주면 아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곡선 쓸 거야 그러면 A 값은 뭐고 B 값은 뭐고 N 값은 뭐고 이런 거 다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에다가 이게 뭐예요? 그러고 이제 난스발생기가 표준으로 만들어서 뿌려준 거예요.
NSA가 얘기해요. 그러면요, 여기 파라미터 같은 거 PR 이런 거다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가 이렇게 설정됐나요? 그러면 NSA는 저희가 안전하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표준이 됐어. 그리고 암호 라이브러리에도 들어가. 자, 그러다가 2013년에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드워드 스노든이 CIA와 NSA에 있다가 비밀자료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문서가 순차적으로 쭉 폭로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 폭로된 이야기가 에드워드 스노든.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국의 가디언이라고 하는 언론사 기자랑 만나서 자기 문건을 순차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폭로한 게 프리즌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NSA가 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 시스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폭로한 게 프리즌. 프리즌은 뭐냐면 미국에 보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이거든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다 미국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SC가 생각하기에는 얘네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좀 해주면 요새는 웬만한 것들은 뭐 전화기 안 쓰고 다 그냥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정보 수집이 좀 편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후, 페이스북, 스카이프, 유튜브, 스카이프, AOL, 애플 이런 회사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 회사들 중앙 서버에 검색어를 딱 넣으면 실제 그 관련된 정보가 딱 검색돼서 NSA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합법적으로 해. 영장 첨부해서 우리 테러리스트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설치해 주시오. 그래서 얘네들은 협조해서 그래서 보시면 실제 이메일, 비디오, VIP 이런 것들 전부 다 검색해서 이제 넘어가. 그걸 폭로한 게 프리즌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다 폭로해요. 예를 들어 페어뷰 이런 거는 광케이블만 통신정보 주죠. 예를 들어 광케이블은 디스로 통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광케이블의 특징은 선을 절단하면 빛이 새나가니까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은 도청이 안 된다가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해저에 광케이블 도청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빛이 어떤 호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 호수를 중간에서 이렇게 꺾으면 빛이 산란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도청한다라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예요. 트래킹은 이제 환전이나 신용카드 사용량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은 통신회사, 통신 기록번호. 그런데 이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물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물런 프로젝트는 암호화를 통신회사 팩터리에 있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암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암호화를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저 때만 하더라도 뭐 데스, A, 그러니까 트리플 데스 이런 거 다 나오고 RSA도 나오고 표준화도 어느 정도 진행돼서 저걸 깬다는 걸 상상을 못합니다. 야, 표준 문서를 구현했는데 그걸 깰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NSA가 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복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NSA가 DOC, DRB 이거 했는데 이거 블록 프로젝트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압박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3년에 공식적으로 어, 우리 정부는 고의적으로 뭐 암호 광고를 떨어뜨리는 그런 표준을 만들어낸 적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2013년에 뭐가 폭로되냐면 로이터에서 어, RSA 아까 제가 RSA 시큐리사가 자기네들 BCF 암호 라이브러리에 타운곡선 기반 난시발 새끼를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고 NSA가 이게 7만 달러에서 7만 달러를 대가로 지급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RSA 암호 라이브러리에 그 타운곡선 기반 난시발 새끼를 넣은 거다. 이게 이제 폭로됩니다. 로이터니까 꽤 믿을만 하겠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압박이 오면서 결국 2015년에 NSA가 사과합니다.
그리고서 그 NSA가 넣었던 타원곡선 기반의 난수 발생기는 삭제됩니다. 이게 이제 뭐였냐면 여기 뭐 이 공식을 다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이 파라미터 안에다가 난수 발생기를 난수 발생기의 난수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맥도어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지금 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금 뭐 정부 사람들도 그렇고 맥도어 그러면 하드웨어, 코드 안에 뭔가를 수정하는 거야. 이렇게 써.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수준은 이미 지나갔고요. 그냥 이런 파라미터 안에다가 수학 공식을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걸 집어넣으면 그걸 풀 수 있도록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맥도어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그런 환경은 이미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도어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을 뭐라고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그 장비를 그 나라에서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맨날 뭐 해외에서 온 카메라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 국내에서 구현하는 거죠. 근데 구현할 때 그냥 하겠어요? 표준 문서를 보고 구현합니다. 그래서 표준 문서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국내에서 생산해봤자 백도어가 계속 존재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있었죠? 이런 비슷한 일. 데스만 들고 있었죠. 어, 데스는 IBM에서 개발한 겁니다. IBM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암호를 개발했죠. 근데 정부가 IBM의 루시퍼라는 암호를 그대로 표준화하지 않고 그 루시퍼의 일부를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표준을 만들어서 공표하죠. 그게 국제 표준까지 그래요. 자, 그랬는데 그 당시 미국 정부는 루시퍼 암호 알고리즘을 왜 이렇게 변형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년 있다가 루시퍼 알고리즘을 왜 변형했는지가 밝혀져요. 이게 뭐냐면 IBM이 루시퍼 암호 알고리즘을 표준 후보로 제출했을 때 그 당시에 NSA는 차분 해독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해독 기술이고 그런데 루시퍼라고 하는 게 실제로 처분해독법을 적용하는 해독이에요. 그래서 처분해독법에 해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그러면 처분해독법의 존재를 노출시켜야 되니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건 데스 표준이 딱 공개되고 나서 굉장히 일본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그 데스 표준을 본따서 자국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걔네들 거는 처분해독법에 전부 다 있어요. 처분해독법의 존재가 알려진 건 데스가 표준화되고 나서 정확히 10년 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정보 격차를 10년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표준 갖고 장난질 치는 작업을 이미 데스에 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표준에 또 이런 백도가 들어있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국제 표준이라고 넙죽넙죽 받았으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크랙 말씀드렸잖아요. 크랙의 존재를 그 미국 정보기관 몰랐을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그냥 이런 수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표준만 있고 다른 표준들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여러 표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타원 곡선 중에 어떤 거 여기 투명 펄스만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저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거 검증하는 작업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뭐 시민단체라든가 학계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 지식을 알고 표준문서 구현하는 사람과 아무거나 보고 넙죽넙죽 구현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 이 파라미터 컨피그레이션 환경이 제대로 됐는가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요 책이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모티 융이라고 뉴욕 대학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 제자가 아담 영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게 malicious cryptography.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malicious cryptography고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여러 암호 알고리즘에 어떤 식으로 설계 단계에서 백도어를 넣을 수 있다.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거죠. 나는 암호 알고리즘의 설계상으로 백도어를 넣는 걸 집중적으로 연구할래.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을 쓴 거예요. 자, 디자인 어슈런스가 되게 중요하다. 뭐 이건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디자인 어슈런스가 막 활발하게 연구되는 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액세스 컨트롤하고 암호 분야입니다. 인크립션 분야.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컨피덴셜리티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액세스 컨트롤도 있고 인크립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컨피덴셜리티라고 하는 게 워낙 보안의 기본이다 보니까 액세스 컨트롤과 인크립션 분야에서부터 이제 디자인 어슈런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요. 당연히 디자인 어플을 하야 되니까 정형 명사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암호 분야, 크립토그래피 분야와 액세스 컨트롤 분야가 어떤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하는 게 진짜 잘 돼요. 자, 여러분들이 시큐어 디자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이런 흐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트레이 모델링을 통해서 요구사항이 도출됐겠죠. 그렇죠? 요구사항이 도출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 전제 조건들을 깔기 시작할 겁니다. 어썸션 빌딩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출한 시큐리티 리ኳ이어먼트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거고 우리가 그냥 시큐리티 리ኳ이어먼트를 그냥 표현하는 시큐리티 팔리시 그걸 정형 명세를 이용해서 조금 좀 포멀하게 표현하면 시큐리티 팔리시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정형하게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디자인을 할 거고 아까 뭐 이기젝션 모니터든 뭐든 이렇게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했을 때가 요 시큐리티 고를 만족하는지를 증명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증명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요 시큐리티 뭐를 충족시키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은 깨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이게 어셈션 빌딩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제 조건 깐다고 했죠. 저 전제 조건이 위반돼도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벨 아파둘라 모델 했을 때그 맥리 비판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위반하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수학적 증명이 됐다 하더라도 목표 설정이 잘못됐거나 전제 조건 자체를 위반해서 들어오는 공격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도대체 수학적 증명을 왜 해요? 여기 대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증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적어도 어떤 환경,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이건 알고 싶은 겁니다. 왜? 그걸 알아야 나머지 증명 안 된 분야에 대해서 돈이나 인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걸 대충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진짜 말이 나오지. 그런데 지금은 요 내가 설계한 알고리즘이나 프로토콜이 실제로 제대로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도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동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구들을 위해서 엄청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코드 취약점 분석만 자동화한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D 모델링 자동화, 즉 요구사항 분석을 최대한 자동화하는 것도 지금 열심히 연구해서 도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계한 알고리즘이나 프로토콜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이것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시큐리티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반도체 설계하잖아요. 그럼 반도체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 증명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자동화 도구 이용해요. 그래서 되게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퀘어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심볼릭 메소드라는 것과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라는 용어들을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문 같은 걸 보셔도 심볼릭 메소드, 컴퓨테이셔널 메소드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이제 뭐 각각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설명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심볼릭 메소드는 자동화가 쉽다. 단 증명할 수 있는 게 제약이 있다. 단순한 공격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데 복잡한 공격에 대해서는 증명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심볼릭 메소드. 저기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라. 오늘 나도 쓰면 알아서 수업에 집중을 해야지 그러고 있을 때. 자,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쉽고, 심볼릭 메소드는 자동화하기 쉽다.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는 자동화를 손으로 해야 돼. 단 증명의 정밀도가, 즉 증명할 수 있는 공격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 이런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디자인 어슈런스에 대해서 심볼릭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실제로 지금 이런 디자인 어슈런스,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증명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논문들이 이제 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학회에서 베스트 페이퍼 같은 걸로 뽑히기도 합니다. 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SSL, TLS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려면 자물쇠 로고가 이렇게 뜨잖아요. SSL, TLS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PC와 서버 간에 왔다 갔다 하는 통신 내역을 암호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죠. 자동화로 암호화시키는 프로그램. 국제 표준이기도 하고, 오픈 SSL은 그 SSL, TLS 표준을 구현해서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그걸 오픈 SSL이라고 해요. 이 논문은 뭐냐면 오픈 SSL의 설계부터 구현까지 제대로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논문. 자, 어, 물론 이걸 다 한 건 아니고 오픈 SSL 중에 HMAC, 그러니까 해시 기반의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 부분에 대해서만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시라는 게 아니고 도대체 설계를 증명한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려고요. 아까 제가 인젝션 모니터는 되게 단순하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설계를 증명하는 거. 요새는 어떤 장비를 딱 내놨을 때 어떤 식으로 애들이 그걸 입증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SSL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SSL, 그러니까 HMAC, 해시 베이스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라고 하는 요 알고리즘을 처음 발견한 놈들은 요놈을 크립토 96입니다. 크립토라고 해서 암호학 분야에서는 최고 컨퍼런스 치는 게 크립토, 유로크립트, 에시아크립트. 이게 암호학 분야의 3대 메이저 컨퍼런스. 여기에 1996년에 실렸고요. 여기 보면 키 하시 펑션 포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설계할 거냐. 이 논문에는 딱 요 공식 하나 있어요. 여기서 K는 키예요. 키. X가 메시지. 여기 K 바이 되어 있는 건 이 K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든 또 하나의 서비스. 이 K 바. 여기 오페드 아이패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패딩. 일종의 패딩 규칙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기서 F는 해시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안전한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를 만들 수 있어. 이게 이 논문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수학적으로 지금 뭐, 요 해시 함수 F가 윗 컬리전
레지스턴트 성질을 가지면 HMA는 암호학적으로 안전하다. 이걸 수학적으로 중요해요. 이 메시지 어텐티케이션 코드라는 기술은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바로 표준화시킵니다. 앞에 논문을 표준화시킵니다. 그런데 논문에서는 사실은 수학 공식 하나지만 표준이 되면 구현하는 사람들이 이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 디테일한 내용들이 추가돼요. 그래서 표준을 보시면 실제로 뭐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뭐 플레이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즉 이거보다는 훨씬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표준을 보고 실제로 C코드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죠. 그래서 오픈 SSL이라는 게 공개돼요. 자, 그런데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의문을 제기하냐면, 야, 그래, 요 공식이 암호학적으로 안전하지 않겠어. 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수학 공식 하나인데 이 표준 문서에 뭐 페이지를 어떻게 하나, 자료를 어떻게 하나 더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 표준 문서랑 이 공식이랑 같다는 거 누가 입증했어? 첫 번째. 얘랑 누가 같대? 여기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야, 이 표준을 가지고 이거 구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 우리가 이거랑 똑같다는 거 누가 생각했어? 두 번째. 자, 이렇게 코드 구해야 되는데 이거 컴파일하면 마이너리 코드 나와요. 1제로 1제로 이런 마이너리 코드 나오는데 그 마이너리 코드가 이거랑 똑같다는 거 누가 입증했어? 여기에 전부 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어떻게 되냐면 요 수번 멜메어 HML 펑션 스타일이라고 있죠. 그렇죠? 얘가 이 논문 여기 밀 멜레라고 있죠. 지금 이제 교수인데 이 양반이 논문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멜레어의 HML이 3번이었어요. 야, 그럼 3번이 요 연방정부 표준 문서랑 어떻게 같은지를 4번에서 증명을. 자, 그러면 멜레어 문서는 아까 암호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증명해 주죠. 그 다음에 연방 분서가 매력을 똑같다는 건데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그쵸? 그럼 뭐야? 표준 문서가 이걸 많이 판단해 거지. 그럼 디자인 어슈어런스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점 C 코드 만들었지. 그러면 API라는 걸 다 분석해서 실제로 이 C 코드가 요 표준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시간번에서 증명. 그 다음에 얘를 컴파일하면 마이너리 코드 나오지. 그쵸? 그 마이너리 코드대로 됐는지를 컴파일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이 마이너리 코드로 제대로 옮겨졌어. 이걸 분석해. 그래서 이걸 다 끝냈을 때 무슨 용어를 붙이냐면 end to end verified 이런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통 나오는 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 시도를 2015년에 훨씬 전에 했겠죠. 2015년에 유지닉스라고 하는 탑 컨퍼런스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검증된 암호 라이브러리를 High Assurance Cryptographic Library. 그래서 군용 장비라든가 아주 엄밀한 보안이 필요한 그런 데 보통 사용돼요. 그래서 외국에 보시면 무기 체계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일부는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뭐 디자인 어슈런스 왜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할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모델링은 제가 좀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어슈런스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심볼릭 메소드도 볼 거고 저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도 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심볼릭 메소드는 심볼릭 메소드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놀래미 야호 모델 이렇게도 불려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처음 내고 이거를 정착시킨 사람들이 요 사람들 놀래미하고 야호라는 사람. 놀래미 야호 모델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화 시킬 수 있다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용하고 아직까지도 심볼릭 메소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컴퓨테이셔널 메소드.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는 월드와스, 미카리, 레베스, 야오 이런 사람들이 80년대에 개척했던 거예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 골드와서 교수입니다. 지금은 MIT 교수고요. 여성 과학자고 튜링상 수상자기도 합니다. 뭐 암학 분야에서는 뭐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폭도 되게 넓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동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자동화 진척도가 올라갔지만 자동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아마 오늘은 심볼릭 모델까지만 설명할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름 자체가 심볼릭 모델이잖아. 그 심볼은 기호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호 정의부터 확실히 보셔야 돼요. 요게 심볼, 놀랍게 야호가 처음 낸 논문에서 쓴 기호입니다. DX는 X의 프라이빗 키로 디크립션입니다. DEY는 Y의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입니다. RY는 메시지 뒤에다가 Y의 아이디를 덧붙인다. 그 다음에 DY는 메시지 뒤에 있는 Y의 아이디를 제거합니다. D는 뭐 Y의 아이디건 뭐 상관없이 그냥 뒤에 있는 아이디를 지웁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 뒤에 ID, Y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DY 그러면 그 아이디가 지워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 메시지 뒤에 ID, K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DY를 명령으로 줘도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D 그럼 지워지는 거예요. 차이 아시겠죠? 이거는 아이디가 뭐든지 지운 거고 이거는 아이디가 Y가 아이디였 때문에 지운 거예요. 기호 어렵지 않죠?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기호가 정의되면 규칙을 만들어줘야 되죠. 규칙은 뭐 뻔합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실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세요. 자, X의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 한다. X의 프라이빗 키로 디크립션 했어. 그럼 서로 지워지죠. 그러니까 엡실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엠프티 스트링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의 프라이빗 키로 디크립션 했어. 그 다음에 X의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하고 또 지워지겠지. 공기 RSA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 뒤에다가 X의 아이디를 붙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X의 아이디를 딜리트하라. 그럼 또 엡실론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메시지 뒤에다가 X의 아이디를 붙여. 그 다음에 그냥 이건 어떤 아이디를 지우는 거니까 D를 해. 그럼 또 엡실론이지. 이건 이게 기본 규칙이죠.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설계를 했어요. 자, 요건 무슨 뜻이냐면 A가 B한테 메시지 앱을 B의 공개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내요. 이건 뭐냐면 B가 그 메시지를 다시 A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설계가 꽤 많았어요. 이게 왜 설계하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받았나?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를 B한테 암호화시켜서 보내. 그럼 B는 자기 개인 속도가 아니야. 그럼 그 메시지를 다시 A 공개로 보내서 암호화시켜서 보내서 나 이 메시지 잘 수신했어. 그리고 풀기도 잘했어. 이렇게 확인사를 예전에 정말 많이 썼어요. 자, 이거를 요 기호, 센 거를 이용해서 그대로 옮기면 자, B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죠. 2B. 그렇죠? 이건 A가 하는. 그러면 이걸 수신한 B는 어떻게 해요? 일단 자기의 프라이빗 키로 풀었지. 그 다음에 그걸 다시 A의 공개키로 암호화시켜서 A한테 보냈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걸 그대로 쓴 걸로 해서 표현한 겁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이런 거. 요거는 요거보다는 조금 바뀌었죠. 뭐냐면 A가 B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면 B가
메시지를 자기 공격기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수신을 했는데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잖아. 송신자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배려하다. A 아이디를 A가 B한테 메시지를 듣는데 끝에다가 지 아이디를 넣어. 그러니까 내가 보낸 거야. 그래서 B의 공격기로 암호화시켜서 보내. 그럼 B는 이걸 풀어보지. 딱 보니까 A가 보냈네. 그럼 A 아이디를 날려. 그 다음에 자기 공격기, 자기 아이디를 붙여서 A에게 암호화시켜서 다시 보내. 그러면 얘가 B가 수신한 거 맞구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 이거는 아이디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리플레이 어떻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심볼로 옮기면 이겁니다. 메시지가 있는데 A의 아이디를 붙였죠? 근데 B의 공격기로 암호화시켜서 보낸 거죠. 그렇죠? 이거를 수신한 B는 암호화된 걸 자기 개인키로 풀었죠? 그 다음에 A 아이디를 날렸죠? 그 다음에 B의 아이디를 붙였죠? 그 다음에 A의 공격기로 암호화시켜서 보냈죠. 심볼로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또 얼마나 할수 있어요? 이거는 메시지를 비행공격기로 암호한 다음에 거기다가 AI를 붙여서 전체를 비행공격기로 암호시켜 보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1번, 2번, 3번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설계의 목표는 상대편한테 A가 B한테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고 B는 A에게 메시지를 잘 수신했습니다라고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설계가 있습니다. example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한 건 어떤 거고 안전하지 않은 건 어떤 건지를 심볼릭 메소드를 이용해서 분석하십시오.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창의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모든 게 똑같지만 보고 나면 간단해. 보기 전에 생각하는 게 어려워. 자, 어떻게 할까? 네, 11시 때 끝내야 되니까 얘기하지. 내가 놓고 내가 나도. 자, 그럼 나도 시작이 바뀔 수 있는 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 이 친구들은 야, 그래, 이거는 일단은 어떤 정의의 집합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일종의 추론 규칙이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추론 규칙이 있으니까 자동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시골의 조합에 대해서 그냥 엡실론이 튀어나오는 걸 다 전수조사시켜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야, 이거 아까 제 기본 꼴이죠. MBA 이거 이기스플 원이잖아. 그렇죠? 쓴 딱 주고 야, 너 추론 규칙 여기 룰 추론 규칙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볼이 있으니까 심볼을 전수조사해서 메시지 M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뭐 있는지를 조합을 다 만들어내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뭐 여러 조합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 이 자동화 기계가 이렇게 조합이 해서 M이 튀어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메시지를 비행기로 암호화시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비의 공격기로 풀었네? 그러니까 B의 파이프를 풀었네? 그 다음에 Z의 공격기로 암호화시키고 Z의 파이프를 풀 거야. 이거를 그대로 공격 시나리오로 온 게 무슨 얘기냐면 자, B의 공격기로 암호시켜서 보냈죠. 이걸 여기서 공격자는 Z입니다. Z가 중간에 이거 인터셉트. 그러니까 B를 이거 못 가게 끊어버리고 인터셉트하는. 그래서 Z가 B한테
보내. 그럼 B는 이거 Z로부터 온 거잖아. 그렇죠? 그럼 B가 이걸 Z 풀어본 다음에 나 이거 잘 받았어. 이렇게 Z의 공기수를 아마추어를 보내는 거예요. 이 Z지. 그렇죠? 그 다음에 Z가 이걸 다시 G 프라이빗으로 풀어. 그 다음에 A의 공기수를 아마추어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돌레미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규칙이 있고 쓰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으니까 기계는 우리보다 빠르잖아. 그래서 저주조사를 돌리면 저 논리적 모순을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아까 유승표는 밥 깨지네 이렇게 하면 유승표 볼까요? 유승표는 이렇게 하면 깨진다. 이런 조합이 있으면 메시지가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이건 이그샘플 3에 대한 겁니다. 자, M을 B의 공기키로 암호화시켰어요. 그래서 나 A가 보내는 거야 해서 A의 아이디를 붙였어. 전체를 B의 공기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면 B는 이걸 일단 풀어. 그 다음에 A 아이디를 보겠죠. 그래서 A 아이디를 날려. 그 다음에 이걸 잘 프라이빗으로 풀어. 그럼 메시지 M 보이듯이. 메시지 M을 다시 A의 공기키로 암호화시켜. 근데 자신의 아이디를 붙인 다음에 전체를 A의 공기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내. 자, 그러면 여기서도 공격자는 Z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대로 흘려보내. 그래서 A가 수신하게 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그대로 카피. 그래서 보세요. 자, 요거는 그대로 있죠. 그렇죠? 빨간 거는 요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카피해서. 그 상태에서 GID Z를 넣고 전체를 A의 공기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내. 그럼 A는 이거 풀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나 이거 네 메시지 빨갛게 돼 있는 메시지 잘 받았어. 그래서 GID 붙여서 Z의 공기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낼 거야. 그러면 얘는 뭘 얻어? 이거 풀어서 요거 딱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 얻었죠. 그쵸? 그러면 그거를 요런 식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A가 이렇게 보낼 거고 Z는 여기서 메시지 M을 얻어낼 수 있어요. 원래 메시지 M은 A하고 B만 알아야 되잖아. 근데 Z는 이렇게 구해내요. 이걸 돌레미아가 실제로 이렇게 전수조사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충분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이걸 논문에서 보입니다. 사실은 놀래미 야오 모델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리플레이 어택인 경우에 리플레이 어택이 생각보다 잡기 쉽지 않으니까 다른 걸 복사해서 이렇게 그대로 보내는 이런 리플레이 어택과 관련된 공격은 정말 굉장해요. 그리고 이 공격 가능한 걸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메소드 아직도 연구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대충 개념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론 엔진에 규칙 집어 넣어주고 그게 되는지 전수조사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택들이 자동화시킨 건 딱 이겁니다. CV 취약점들을 주고 그 취약점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론 머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전수조사 시켜서 어택트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요새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 AI 어택트가 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그 규칙을 어떻게 포멀하게 만드느냐 그런 게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는 조금 길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디자인 어슈런스 관련해서 질문 없어요? 여기 뭐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오늘 강연은 이제 2시간 총 분량을 지금 녹화를 했고 이거를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한번 더 듣고 싶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면 돼요.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